존 디 록펠러, 폴 크로웰 기자, 오르몬드 비치에서 1939년 7월 9일까지 살아서 인생의 한 세기를 채우고자 했던 존 디 록펠러 시니어가 오늘 새벽 4시 5분 겨울 별장 케이스먼트에서 그의 목표를 2년 남짓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거대한 제국이 된 스탠다드 오일 창립자 록펠러에게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록펠러의 아들 존 디 록펠러 주니어가 아버지의 상태에 관해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고 장담한 지 24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나이든 자선사업가 록펠러는 수면 중에 세상을 떠났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그의 경력이 한창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 정규 교육도 자금도 없이 작은 사무실의 가난한 사업가로 시작했지만 록펠러는 결국 효율적인 경영 조직과 현대적 기업의 개척자가 되었다. 또한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지닌 자본가였으며 고등교육과 과학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자선가이자 후원가로 자기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록펠러가 사업에서 은퇴한 뒤 스탠다드 오일의 신탁금과 여타 다른 투자금 올린 소득은 15억 달러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한 개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벌어들인 재산으로는 최고치의 금액이었다. 1918년 록펠러의 소득세 신고에 따르면 그의 과세소득은 3,300만 달러였고 총 재산은 8억 달러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 자원을 개발하던 시절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모은 사람으로 통하던 록펠러는 은퇴 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베푼 사람이 되었다. 3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한 앤드류 카네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회에 환원했던 것이다. 록펠러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가 1855년부터 1934년까지 여러 자선단체와 교육기관에 총 5억 3천만 달러의 재산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 그중 1억 8천만 달러는 록펠러 재단으로 갔고 1억 3천만 달러는 일반 교육위원회에 전해졌고 7,300만 달러는 뉴욕시에 있는 로라 스펠만 록펠러 기념관에 그리고 6천만 달러는 록펠러 의학연구소에 지원되었다. 록펠러는 아무것도 없이 밑바닥에서 시작해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또 엄청난 재산을 환원했다. 그런 그의 인생 이야기는 미국 재계 신화의 훌륭한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1839년 7월 8일 록펠러는 뉴욕주 오스웨고 근처 티오가 카운티의 한 마을 리치포드에서 태어났다. 부친 윌리엄 에어버리 록펠러는 시골 의사이자 농부였고 모친의 이름 엘리자 데이비슨이었다. 록펠러에게는 두 명의 형제가 있었다. 록펠러의 첫 사업 경험에 관한 이야기는 그가 출간한 유일한 책 사람과 사건에 대한 무작위적 회상에 나온다. 7살쯤, 8살쯤인데 어머니의 도움으로 처음 사업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칠면조 몇 마리를 갖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칠면조에게 매일 먹일 우유 덩어리를 주셨고 그는 그 칠면조를 혼자 돌봤고 좋은 값에 팔기도 했다. 중간 경비가 없었으니 록펠러가 받는 수익이 전부 수익이었고 그 돈을 아주 신중하게 보관했다. 록펠러가 자선단체에 보낸 엄청난 기증품들 그리고 교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은 어린 그가 받은 가르침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의 부모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와 가난한 이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또한 록펠러는 유년 시절부터 받은 돈, 쓴 돈, 기부한 돈을 모두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 이후 그가 가장 첫 번째로 썼던 장부는 장부 A라고 불리며 유명해졌는데 그 안에는 일요일마다 주일학교에 헌금한 1센트부터 시작되었다. 어떤 달에는 해외 선교에 10센트, 뉴욕 5포인트 사절단에 12센트,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선물로 35센트를 보냈다는 내용 등등이 모두 기록돼 있다. 록펠러는 14살에 돈이 자신을 따라오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는 칠면조 장사와 여타 심부름 등으로 모은 50달러를
연 7%의 이자로 빌려주고 연말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았다. 그리고 3일 동안 이웃 농장에서 허리가 빠지도록 감자를 캐서 1.12달러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이후에 장부에 남겨진 두 가지 입금 기록을 비교해본 그는 노동에 대한 대가가 50달러, 연 이자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으며 이때부터 가능한 많은 돈을 굴려야겠다고 결심된다. 1853년 록펠러 가족은 클리블랜드 근처의 농장으로 이사를 갔다. 록펠러는 1년 반 동안 클리블랜드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곳에서 미래의 결혼 상대 로라 셀레스티나 스펠만을 만났다. 이후에는 잠깐 동안 경영대학을 다니며 부기와 상거래의 기초를 배웠고 15세에 에리가 침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 교회는 2,000달러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담보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어린 록펠러는 이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을 때까지 일요일마다 교회 문 앞에서 기부금을 요청하는 활동을 했다. 2년 후 록펠러는 이 교회의 식탁 관리자가 되어 30년 동안 주일 학교 담당자로 일했다. 그가 첫 직업을 갖게 된 것은 1855년 9월 26일 그의 나이 16살 때였다. 그의 첫 고용주는 호숫가에 도매품 수수료 창고를 둔 휴덴 터틀이었으며 점원 겸 격리 보조로 약 3개월 이상 일했던 록펠러는 장부 회의에 따르면 임금 50달러로 집값과 세탁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후 1858년 록펠러는 영국인 모리스 비클라크와 각각 2,000달러씩을 투자하는 동업계약을 맺고 중개업계에 뛰어들어 투자자 겸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훗날 그는 성경 수업에서 당시를 이렇게 해석했다.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됐습니다. 첫 해에만 45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진행했으니까요.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400달러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돈 잘 빌리는 사람이라고 칭했던 록펠러는 사업을 확장시켰고 돈을 빌리고 늘 흥정하고 검소한 생활로 돈을 모으고 이 돈을 다시 사업에 투자하면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1859년 펜실베니아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록펠러가 석유 사업에 뛰어든 것은 1862년 일이었다. 동업자 클라크와 함께 원유 정제 방법을 섭렵한 세뮤얼 앤드류스의 정유소에 투자했고 이렇게 앤드류스 클라크 앤 컴퍼니라는 새로운 회사가 성립이 된다. 이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석유왕이 된 록펠러였지만 당시로서는 회사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포함시키지 못할 정도로 무명의 투자자일 뿐이었다. 1863년 앤드류 클라크 앤 컴퍼니는 클리블랜드에 있는 킹스베리 런 제방에 작은 종이 공장을 세웠다. 1865년 록펠러와 클라크의 동업관계가 파기되자 공장은 경매에 붙여졌고 록펠러가 이를 72,500달러에 사들여 록펠러 앤 앤드류스라는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 이 회사는 1867년 록펠러가 세운 석유 공장을 흡수했고 윌리엄 록펠러가 세운 석유 공장을 흡수했고 록펠러는 윌리엄 록펠러와 헨리 플래글러를 동반자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바로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의 시초가 되는 기업의 기나긴 재편과 합병 과정이었다. 1870년 31세 록펠러는 윌리엄 록펠러, 앤드류스 플래글러 그리고 하크니스와 함께 스탠다드 오일사를 설립하고 회장의 자리에 앉았다. 1872년쯤 클리블랜드에 있는 거의 모든 정유소가 스탠다드 오일에 합류했고 곧 회사는 하루 원유 정제량 29,000배럴, 하류 배럴통 생산량 9,000개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했고 수십만 배럴의 용량의 탱크 설비와 창고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초창기 석유 업계는 그리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시장 상황 급변으로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록펠러는 지역 경쟁사들에게 사업보호를 위한 공동체가 없다면 모두 공멸하게 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합류를 요청했고 그렇게 크게 된다. 피츠버그 정유사 역시 합류되었고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 뉴잉글랜드, 펜실베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정유사들까지 차례차례 스탠다드 오일에 합병하는 게 낫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합병시켰다.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는 스탠다드 오일뿐만 아니라 합병된 모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지주사를 록펠러가 나날이 부유해지고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록펠러는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를 통해서 현대산업의 독점체제 시대를 연 새로운 형태의 영리기업을 창조해냈다. 전세계 각지에 퍼진 파이프라인 회사와 석유 제품을 수집, 유통, 마케팅하는 회사들을 모두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체제로 포함되기 시작했고, 록펠러는 사업 비용을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서 직접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석유 수송을 위한 회사 전용 유조차를 구입하고 회사만을 위한 차고와 창고를 건설하고 직접 배럴통을 생산해냈고 많은 목재를 사들였다. 그렇게 록펠러 이름은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미국 내 생산과 유통을 좌우지하게 된 스탠다드 오일의 직원들과 석유 화물을 실은 증기선은 어느 항구에서나 눈에 띄었고, 철강, 증기선, 철도 등 다른 업계에도 투자하기 시작한 록펠러는 33개의 석유 회사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회사도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또한 5,50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스탠다드 오일을 비롯한 그가 연관된 모든 회사 총 자본액을 합치면 그 가치가 수십억 달러의 가치에 이르게 되자 록펠러를 결국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기도 시작했다. 스탠다드 오일을 문어로 칭하면서 반트러스트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록펠러와 스탠다드 오일에 대한 폭로도 이루어졌다. 스탠다드 오일의 역사라는 책에서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를 설립할 때 경쟁 구조를 무너뜨리고 철도를 통한 리베이트, 뇌물로 부를 획득했고, 사람을 외수해서 경쟁사에 스파이를 심어놓고 기밀을 탄압한 데다가 라이벌 회사를 강제로 스탠다드 오일에 병합시켰다고 비난을 퍼부은 사람들도 많았다. 이에 록펠러는 스탠다드 오일은 정직하고 떳떳하다라고 항변해왔다. 종종 록펠러 회사에 대한 잔인한 말이 오가는데 이는 굉장한 상처가 됩니다 라고 록펠러는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록펠러 스스로는 비관론자가 아니다. 좌절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류애를 믿고 모든 것이 결국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 록펠러 부부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알타 록펠러와 존 디 록펠러 주니어 뿐이다. 한때 록펠러는 집 5채 가진 적도 있었다. 그가 도심에 둔 저택은 웨스트 45번가 4번지에 있었으며 가장 좋아했던 거주지는 포칸티코 힐스, 퀴퀴트라 불리는 3,000에이커의 사유지였다. 몇 년 전에는 플로리다 오르몬드 비치에 있는 땅을 사기도 했다. 말년의 록펠러는 사람들에게 더 상냥한 모습을 보였다. 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페리타운과 나이에글 오가는 페리선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에게 반짝거리는 새 동전을 선물로 나눠주면서 말이다. 그렇게 말년을 지냈다. 끝. 록펠러의 부고였습니다. 록펠러는 거의 98년을 살았던 거죠.